안녕하세요. 고품격 허세방송 허세미술관의 관장 이한입니다. 런던 내셔널 갤러리 명화전을 다음 달 6월 2일부터 시작합니다. 우선순위 명작들 위주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작할게요. 바모스. 자, 이번 전시의 포스터입니다. 그죠? 거장의 시선, 사람을 향하다. 약간 레트로 감성인 것 같아요. 포스터가 되게 잘 디자인하신 것 같은데 약간 그런 감성이죠. 이번 전시에서 메인으로 내거는 작품이 이 카라바조의 뱀에 물린 이 소년이라는 작품이죠. 이따가 말씀드리고 한국과 영국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서 특별전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명작 52점이 오거든요. 제가 미리 선별 작업을 했어요. 우선순위 그림. 그래서 별표로 표시를 해놨거든요. 그리고 진짜 명작 투톱을 제가 마지막에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제 방송 보시고 가면 진짜 알차게, 꼭 보고 가시지 않더라도 갔다 오고 제 방송 보시면 진짜 알찬 미술관 투어가 되는 거죠. 자, 종교화로 이번 시간에 좀 묶을게요. 이번에 오는 작품들 다 열심히 보면 좋겠지만 사람이 이게 집중도가 한계가 있잖아요. 이번에 100% 사람들 엄청나게 몰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그림 위주로 먼저 보시면 정말 좋죠. 그리고 하나 팁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이건희 컬렉션 뿐만 아니라 그 합스부르크 왕가 전시 왔었잖아요. 그때도 그렇지만 출입구에서 줄을 서가지고 입장하다 보니까 전시장 입장하고도 사람들이 줄을 서서 봐요. 안 그래도 되는데 이번 호퍼 전시도 그렇거든요. 저는 그 현상을 더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왜 전시를 보는데 줄 서서 보지? 이게 무슨 현상이지 이랬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들어가시고 진짜 중요한 그림 먼저, 사람들 안 가는데 조용한 방 먼저 보시라는 얘기예요. 이거 팁입니다 여러분. 제가 합스부르크 왕가 그 전시 때도 사람들 입구 쪽만 몰려있길래, 그래서 제가 먼저 쑥 지나간 다음에 그 벨라스케스의 명작 가장 중요했던 마가레타 초상화 먼저 봤거든요. 여러분도 이런 팁을 좀 명심하시고 중요한 그림 먼저 한적하게 보세요. 순서대로 보지 마시고. 하나의 팁입니다. 종교화 먼저 볼게요. 안토넬로 다 메시나라는 화가인데요. 이 화가 좀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탈리아 화가이지만 플랑드르의 르네상스 그 유화 기법을 배워서 이탈리아에 전파한 큰 공헌을 했던 화가였거든요. 플랑드르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얀바네이크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어요. 영구실에 있는 성 히에로니무스라는 종교화입니다. 제 책 보시거나 제 방송 많이 보신 분들 성 히에로니무스 도상 알아맞혀 보세요. 변태? 그건 아니고 어쨌든 방송 많이 보신 거 인정. 자, 뭐냐면 붉은 색깔의 옷을 많이 입어요. 그리고 추기경 모자를 많이 씁니다. 여기 추기경 모자 있죠? 사자랑 친구잖아요. 그 하나 일하겠죠. 이분이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그 모래사막에 있는 데서 돛 닦듯이 기도를 했거든요. 그때 성서를 번역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사자가 위협을 하는 줄 알고 잔뜩 겁을 먹었는데 사자가 손을 내미니까 가시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를 떼어주면서 그 뒤로 사자와 베프가 됐다는 이 휴머니즘,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 그래서 그 뒤로 이 사자가 히에로니무스 성인에게 고기를 이렇게 자주 바쳤다는 전설적인 일화. 자, 여기에서 근데 공작사의 살이 결코 썩지 않는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불멸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근데 그 불멸의 상징과 히에르니모스 성인과의 그 관계, 그건 해석하기 나름일 것 같아요. 절대자 신에 대한 그 신앙심이 불변한다, 뭐 이런 의미일 수도 있고. 왼쪽의 새는 자고새라고 합니다. 자고새는 항상 어미의 울음소리를 알아듣는다고 해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해요. 근데 그거는 또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히에로니모스 성인이 수도회도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수도회 안에 연구하는 그 모습을 종교화로 그렸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양식은 당시 15세기에 실제 존재했던 성당 양식이라고 합니다. 아치만 봐서도 고딕 양식이죠. 일부 디테일은 약간 이제 변형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 서재실에 실제의 모델이 있었대요. 즉 메디치 가문의 서재와 매우 흡사하다고 합니다. 이 커다란 책상도 그렇고 책을 넣어놓은 이 구조도 그렇고. 역사적인 좀 의미가 있는 안토넬로 다 메시나, 이탈리아 화가지만 성향은 스타일은 플랑드르에 가까운 특이한 화가라는 거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바니 벨리니의 종교화입니다. 조바니 벨리니는 어느 지역일까요? 여러분 퀴즈. 그렇죠. 베네치아 파의 초창기 가장 핵심적인 화가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티치아노,
조르조네 이런 화가들에게 영향을 줬던 중요한 화가입니다. 베네치아 파 화가들의 그림이 색채가 강하잖아요. 이 벨리니 때부터 이미 그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베네치아가 중개무역으로 번창했던 도시, 피렌체, 로마와 다른 게 뭐냐면 로마는 교황청의 후원을 받죠. 그 외에 추기경, 성직자들, 피렌체는 주로 메디치 가문의 후원을 받죠. 그런데 베네치아는 중개무역을 성장했던 상인계급이 등장했거든요. 그 상인계급이 후원을 많이 했어요, 이 예술가들에게. 그래서 탄생하고 성장한 화가들이 이 조바니 벨리니 같은 화가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개무역으로 다양한 광물 안료들을 수입하다 보니까 베네치아는 색채에 강하다고 제가 이전부터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중요한 컬러 울트라마린을 아낌없이 썼다는 것은 의뢰인이 얼마나 부자였는지를 추측할 수가 있어요. 아, 진짜 부자였구나, 아끼지 않고 안료 다 쓰라고 갖다 줬구나, 이걸 추측하시면 됩니다. 종교화를 그릴 때 석류를 자주 그리거든요. 석류는 이후에 따로 의뢰인이 부탁해서 추가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르네상스 초창기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포즈라든지 이 표정이 경직돼 있다는 게 여기서 좀 느껴지죠. 이후에 전성기 르네상스로 가면 라파엘로 같은 이 성모자 종교화를 보면 포즈라든지 인물의 표정이 매우 자연스러워지죠. 그런 좀 차이가 있습니다. 조바니 벨리니 때부터 성모자 종교화 뒷 배경이 목가적인 풍경, 이 시골 배경을 많이 그려넣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큰 성당이 주문이 아니라 개인 주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귀족들은 집안에 성당이 있습니다. 그런 성당을 이탈리아 말로 카펠라라고 하죠. 스페인 말로 카삐야. 이게 우리나라 말로 의역하면 경당이거든요. 개인 기도소죠. 엄청 부자였던 상인 계급이 개인 성당에 걸어 놓으려고 했던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라파엘로 그림은 무조건 중요하죠. 엄청 귀한 그림. 자, 성모자와 세례 요한이죠. 가바의 성모는 후원자의 이름을 따서 정확하게 말하면 가르바그의 마돈나 또는 다른 후원자 알도 브란디니의 마돈나라는 다른 그 별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라파엘의 중요한 포즈가 있죠. 콘트라포스토. 몸은 이쪽 방향, 얼굴은 뒤트는. 그리스 고전의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포즈라고 그랬죠. 콘트라포스토 잘 기억해 주시고, 라파엘로가 교황청에 직관이 됐습니다. 그죠? 바티칸 궁전의 교황의 방에 있었던 그림이래요, 본래. 그러니까 교황이 직접적인 주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교황청에 일했던 다른 성직자의 주문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종교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후광 효과나 금띠, 왕관 같은 요 모양 자주 보셨죠, 예전에. 이런 거를 할루라고 불러요. 우리나라 불교 용어로는 광배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종교화가 문화는 다르더라도 좀 통하고 공통분모가 있어요. 폴 고갱이 할로를 자기 자화상에 그려놓은 적이 있죠. 그래서 욕을 많이 먹었던 폴 고갱의 자화상 한번 찾아보시면 이 광배, 할로가 등장합니다. 자, 그리고 디테일이 있습니다. 여기 붉은 카네이션이 등장하거든요. 만약 장미가 있다면 성모 마리아를 상징하는 꽃이긴 한데 붉은 카네이션은 신성한 사랑과 그리스도의 앞으로 일어날 그 순환, 희생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예언가, 세례자 요한이니까 뭔가 미래를 암시하는 그런 상징물을 들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세례자 요한을 상징하는 이 나무 십자가가 있고 동물 가지고 낙타 가지고 오실 가능성이 많죠. 성모 마리아의 표정이 밝지 않죠. 왜냐면 그 비극적인 미래를 이 어머니 마리아도 알고 있기 때문이죠. 특유의 라파엘로의 인자해 보이는 성모 마리아의 표정, 눈을 살짝 내리고 있는 이런 인상이 많습니다. 이 시골 풍경 있잖아요. 여기는 로마 근교를 그렸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보면 직접적으로 할로를 이전 종교화처럼 그리지 않고 자연 채광, 창문으로 이 효과를 넣었죠. 그 영향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할로를 따로 그리긴 했지만 뒤에 자연스러운 채광, 후광 효과, 그리고 이 지역 배경, 이런 건 이탈리아 화가들이 자주 썼던 유행 같은 풍경 설정이었죠. 그쵸? 라파엘로 하면 우아한 성모 마리아. 이 작품 유심히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성모 마리아, 마돈나죠. 사소페라토라고 해서 종교화로 유명했던 바로크 시대 때의 화가입니다. 울트라마린 예시 들을 때 가장 먼저 언급돼야 할 화가입니다. 사소페라토. 이탈리아 바로크 시대에 유명했던 종교 화가거든요. 근데 아주 정보가 많진 않아요. 라파엘처럼. 라파엘로의 종교화를 계승하는 화가였습니다. 로마에서 주로 활동했고요. 울트라마린, 이 안료 정말 중요하다고 그랬죠 아까. 이걸 아낌없이 썼습니다.
거의 원색에 가깝죠. 그 벨리니 그림은 약간 변색된 색깔이고 이 색깔이 더 울트라마린에 가까운, 그러니까 군청색 정도 되는 색깔이 울트라마린 원색이거든요. 진짜 주문자 돈 많았다라는 거죠. 역시 종교개혁의 영향이 있거든요. 뭐냐면 성모 마리아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이죠. 이거 되게 디테일입니다. 중요해요. 종교개혁자들, 신교도 쪽이죠. 개인의 헌신과 묵상, 요런 주제를 되게 좋아합니다. 개인 신앙이 더 중요한 게 아니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이 모습이 당시에 인기가 많았던 주제라고 해요. 그 시대 특수성을 누려서 개인 수집가들한테 되게 인기가 많았다고 해요. 일부러 작은 사이즈의 성모 마리아나 성모자 종교화를 많이 그려서 돈을 좀 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라파엘로 뿐만 아니라 페르지노, 이 거장의 영향도 또 받았다고 해요. 그렇죠. 라피스 라줄리, 청금석을 아낌없이 쓴 거죠. 이게 중보석이거든요. 유럽에 있지 않은 보석이다 보니까 아프가니스탄까지 가서 수입을 해옵니다. 그래서 중개무역으로 발달했던 베네치아에서 그나마 이런 광물을 쓰기가 좀 용이했죠. 엄청 비싼 그림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크 시대 때 종교 화가로 진짜 유명했던, 인물을 정말 아름답게 그렸던 화가입니다. 볼료냐 쪽에서 활동했거든요. 기도레니 그림 보셔야 됩니다. 이 기도레니의 종교화 중에서도 막달라 마리아 되게 유명하거든요. 프라도 미술관에도 있고 1620년부터 막달라 마리아 주제를 많이 그렸어요. 특히 기도레니가. 이것도 역사적인 디테일이 있습니다. 종교개혁 영향도 있고 트리엔트 공의회 그 뒤에 참회 성사를 정말 중요하게 여겼어요. 카톨릭 교회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의 상징이 참회의 성녀니까 이 종교화 주문이 되게 많았던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나중에는 모물판 매춘녀로 이제 잘못 오해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전 종교화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막달라 마리아 보면 반쯤 누드 같은 그림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죄를 많이 지은 여인이었지만 이후에 회개를 했다고 해서 회개의 상징이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의 상징과 같은 포즈가 또 있거든요. 하늘을 바라보고 눈이 초롱초롱한 디테일, 이거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참회와 헌신을 상징하는 포즈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보고 유혹과 육체적 쾌락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의미에서, 죄인의 참회와 금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오히려 이렇게 누드와 비슷하게 그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취지는 이렇지만 예술가들은 좀 달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면 종교가 지배했던 세상에서 누드화를 그리기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화가들 입장에서 누드가 허용되는 게 아담과 이브라든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남성을 그릴 때는 산 세바스티안, 이 기도레니가 꽃미남을 진짜 좋아했거든요. 이분이 게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무튼 그 남성 인체 보면요 진짜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그릴 때는 참고로 금발로 많이 그립니다. 하나 도상 비슷한 거예요. 참고하시고. 자, 그리고 인무라입니다. 아주 귀엽고 모범생 스타일의 초상화가 있습니다. 도미니코 기를란다요라는 화가거든요. 이 화가에 대한 정보가 그리 많지는 않아요. 근데 중요한 정보 하나는 미켈란젤로의 회화 스승입니다. 르네상스 초중반 시기에 피렌체에서 인무라로 정말 인기가 많았던 화가였습니다. 네, 여성의 초상화가 좀 변천사가 있거든요. 반측면이 중요합니다. 아니 초상화하면 반측면 제일 많이 그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나 이탈리아 피렌체의 우피치 미술관 가시면 완전 측면 초상화가 은근 많거든요. 이전 시대 로마의 주화 스타일이 되게 유행했었어요. 그래서 귀족들이 완전 측면 초상화를 많이 주문했습니다. 화가들도 그 유행에 맞게 이전에 그 측면 초상화를 많이 그렸거든요. 그런데 이 무렵부터 반측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초상화 이 시대의 그 변화를 알 수가 있는 역사적인 초상화입니다. 기를란다의 초상화가 좀 희소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장관 미술관마다 작품들이 역사적인 그 가치가 다 있습니다. 이 머리 디테일이 있거든요. 스타일이 당시 이탈리아에서 유행했던 헤어스타일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무렵의 초상화들 보면 이 외곽 형태도 그렇고 부드러운 스푸마토가 등장하기 전이라서 일러스트처럼 좀 딱딱하게 그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걸 알고 보시면 좋죠. 그리고 이게 시대의 약간 유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깨에 기울기가 어색한 초상화가 많아요. 독일도 그렇고 이탈리아도 그렇고 그걸 좀 알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유명한 화가죠. 제가 봤을 때 르네상스 전성기 때 로마에서는 라파엘로, 미켈란젤로가 제일 유명했죠. 이탈리아에서.
그렇다면 국제적으로 가장 유명했던 아티스트는 누굴까라고 생각했을 때 티치아노가 가장 유명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여러 유럽의 귀족들, 왕족들의 주문을 진짜 많이 받았고, 특히 신성로마 제국 까를 5세 동시에 스페인의 국왕이었죠. 궁정 화가였어요. 그럼 말 다 한 거죠. 유럽 사회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초상 화가였습니다.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티치아노의 전성기가 아니라 초기예요. 20대 초반에 그린 작품입니다. 그래서 다른 미술관에서 좀 보기가 흔치 않은 초창기 작품이에요. 지금 이 초상화의 별명이 라 스키아보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어식으로 의역하면 달마티아 여인이라고 합니다. 달마티아는 아드리아해 동쪽 해안에 있는 르네상스 때부터 18세기까지 베네치아 공화국의 식민지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모델은 좀 불확실하다고 해요. 그리고 베니스에서는 이런 여성 단독 초상화도 그렇게 흔치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 초상화가 좀 디테일이 좀 특이한 게 있어요. 뭐냐면 아까 초상화 보시면 다 상반신이거든요. 아니면 전신 초상화든가. 4분의 3 초상화는 되게 드뭅니다. 이거 좀 이례적인 초상화 화면 구성이고, 특이하게 그림과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 거. 저 보자마자 그림 구성 되게 특이하다, 되게 현대적이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그림 엑스레이 스캔을 하면 이전에 다른 흔적이 보입니다. 원래 여기에 창문이 그려져 있었대요. 창문을 덮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투명한 천 묘사가 이후에 다른 화가들한테도 영향을 주거든요. 티치아노 하면 특유의 붉은 색깔의 포인트 컬러도 있는데, 시스루 반쯤 비치는 요 천 묘사를 엄청 잘했던 화가였습니다. 예, 그걸 알고 보시면 좋죠. 그리고 디테일한 사인도 보세요. 이번에 오시면 TV가 있죠. TV. 티치아노 베첼리오 약자입니다. 알파벳. 그거 사인도 보시기를 바랍니다. 스타 작가 또 나왔습니다. 디에고 벨라스케스의 작품도 왔어요. 그러니까 이름값 하는 화가들 한 명씩 다 왔습니다. 특히 고전 화가들. 페르난도 데 발레스가 스페인의 대주교였습니다. 카스티아 공의회 의장이었대요. 벨라스케스가 그 이탈리아 출장 갔을 때 그 이노센트 교황을 그리거든요. 그 교황의 초상을 보면요, 반질반질한 느낌이요, 진짜 사진 같습니다. 지금은 사진처럼 잘 그린 화가가 많잖아요, 신고전주의 이후로. 그런데 사실화 표현한 테크닉이 발전하는 과정이 있어요, 바로크 시대 때도. 그런데 라파엘이 최고의 추상 화가였죠, 르네상스 때. 아무리 잘 그려도 그림은 그림일 뿐이야 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벨라스케스 때부터 인물의 살아있는 표정, 인물의 성격, 이런 게 드러나기 시작해요. 디테일함이. 그리고 붉은 천 묘사도 진짜 살아있는 것 같아요. 진짜 사진 같은 이런 느낌이 등장합니다. 이노센트 교황 초상화 보면요, 그게 더 극대화됩니다. 근데 그게 이 인물화에서 좀 약한 것 같아요. 대주교잖아요. 권력이 엄청 막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주교 모자를 유난히 더 크게 묘사했다고 합니다. 실제보다도 더. 그걸 아시고 보시면 좋겠죠. 아, 교황이 제작비를 더 챙겨주셔서 더 잘 그려졌다고. 아,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선 천 디테일 묘사가 살아있어요. 주교님은 교황만큼 많이는 안 챙겨줬나봐요. 아, 초상화에 거장 다 등장합니다. 반다이크 초상화가로 진짜 유명합니다. 영국에서 특히. 플랑드르 화가인데 영국 귀족 사회에서 진짜 유명했습니다. 인기 스타였어요. 자, 이 귀족 자녀들을 또 그렸거든요. 레녹스 3세 공작의 7 아들 중에 2를 그렸습니다. 막내하고 두 번째 막내라고 보시면 돼요. 당시 17살, 18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왼쪽이 존 스튜어트 경, 그리고 동생 버나드 스튜어트 경,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둘이 닮았죠? 합스부르크의 피가 흐를까요? 턱이 튀어나와 있네요. 자, 이 반다이크가 영국 사회에서 왜 유명했냐 하면 천 묘사 보세요. 벨라스케스도 발광하는 반사된 천 묘사를 정말 잘했는데, 영국에서 실크와 세틴, 이 천 묘사를 너무 디테일을 잘 그린 거예요. 그것도 큼지막하게. 최고의 테크니션이었습니다. 이게 영국 귀족들 사이에서 알려지다 보니까 엄청 인기가 많았던 거예요. 반다이크 진짜 잘생겼거든요. 귀족들, 따님들 그릴 때마다 숱한 연문을 뿌렸던 바람둥이로 유명했던 화가였습니다. 또 한 가지 디테일, 손 모양. 반다이크 초상화는 손을 보셔야 돼요. 손 그릴 때 하나같이 피아니스트 손처럼 그립니다. 손이, 그리고 포즈가 우아해요. 손 진짜 이쁘게 그리거든요. 그리고 본인 자화상 그릴 때도 피아니스트의 손끝을 그립니다. 예, 그 디테일을 보세요. 진짜 유명한 그림이 우표에 나오잖아요. 영국 우표에 나왔던 그림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그림 솔직히 내용 몰라도 와, 너무 귀여워. 아이가 진짜 꽃미남이야. 자, 레드보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인물은 램튼이라는 소년이거든요.
존 조지 램튼 아들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영국의 하원 의원이었대요. 그러니까 지체 높은 그 가문이었던 거죠. 근데 이 좀 짠한 사연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11살 때 폐결핵으로 일찍 요절했어요. 되게 슬픈 사연이죠. 이 꽃은 이 소년, 어린 나이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 아이의 옷이요, 거의 현대인에 가깝죠. 그래서 좀 유행 안 타고 사랑을 받지 않나. 그래서 우표에도 등장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 그대로 꽃미남이네요. 진짜 꽃소년이니까. 일찍 요절했던 슬픈 사연이 있다. 그리고 진짜 그냥 내용 몰라도 보는 즐거움 있다. 너무 귀엽다. 이런 거죠. 마네도 왔네요. 에드워드 마네. 스타 다 왔습니다. 카페 콘서트의 구석이란 작품. 자, 당시 카페 공연장은 술도 팔았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인상파와 예술가들의 만남의 장소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네가 단골 손님이었죠. 이게 마네래요. 그러니까 서빙하는 여인이 보이죠. 이 여인이 서빙의 달인이었대요. 맥주잔을 여러 개 들고 오는데 한 방울도 안 흘리면서 맥주잔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서빙의 달인. 너무 감탄해서 이 여인을 모델로 그렸다고 해요. 모델비는 줬다고 합니다. 맥주잔, 서빙의 달인, 중요합니다. 이거 잘 기억하시고. 마네가 1883년 돌아가시죠. 이쯤이면 좀 말년이죠. 이때 보면 터치를 좀 많이 날리죠. 색채도 그렇고 좀 인상주의의 영향을 좀 많이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네가 좀 포지셔닝이 전체 인생을 걸쳐 보면 사실주의 화가거든요. 인상주의와 전시도 거의 안 했죠. 이런 그림 보면 인상주의 화가로 분류해도 뭐 완전 틀린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 작품이 한 점이 연결되는 게 있어요. 따로 제작은 했으나 이 구도로 보면 연결이 됩니다. 이 작품은 스위스에 있는 걸로 기억해요. 테이블 이 시점도 거의 맞고 반대편 인물도 있어요. 그리고 약간 디테일이 있는데 뒤에 있는 여인의 손 끝도 보인다고 합니다. 근데 오른쪽 그림은 캔버스를 좀 더 연장해서 위에 무용수의 공연 장면도 일부러 이렇게 넓게 연출했죠. 캔버스를 넓히는 효과가 뭐냐면 이 맥주 따르는 달인, 이 여인이 더 돋보이게 되는 거죠.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구도로 했다가는 이 여인이 잘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맥주잔 여인이 주인공이다 보니까 캔버스를 이 그림하고 다르게 오른쪽 그림은 좀 크게 그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왼쪽 그림은 내셔널 갤러리 소장이 아니라서 안 옵니다. 다른 지역이 있어요. 따로 그렸는데 구도가 딱 퍼즐점 맞는 것 뿐이죠. 비슷한 시기엔 그렇겠죠. 엄연히 따로 제작한 그림입니다. 스케치에는 같이 했을 수도 있겠죠. 뭐. 여러분, 르누아르도 오네요. 목욕을 하는 여인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르누아르가 패션에 진짜 관심 많았죠. 여인들 인물 초상화 보면요, 당시 패셔니스타들을 유난히 많이 그렸습니다. 헤어스타일, 당시 파리에서 유행했던 머리 스타일이었대요. 그러니까 머리 위로 올리는 스타일. 그리고 이 여인이 밑에 깔고 있는 드레스 줄무늬 천 같죠? 이 패턴도 당시 유행했던 패션이었다고 합니다. 이 르누아르가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80년도 이전에 르누아르는 누드화를 그렇게 많이 안 그렸습니다. 근데 그 계기가 있다고 하거든요. 1880년도에 이탈리아 여행을 가면서 미켈란젤로 포함해서 르네상스 회화, 조각에 매료가 돼서 고전적인 특징을 반영하는 그런 누드화 스타일로 많이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포즈도 역시 그리스 고전 스타일이고, 자, 르누아르가 말년에 가면 갈수록 여인의 살을 되게 포동포동하게 그립니다. 그래서 에드가 드간가 좀 많이 조롱을 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 이전에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르누아르의 이런 이미지와는 다르게 약간 인종차별주의자, 반유대주의자였습니다. 드가도 그렇고. 르누아르뿐만 아니라 당시 유럽 사회에서 유대인 혐오가 꽤 많았거든요. 그런 건 뭐 사실이니까. 자, 고야도 왔습니다. 이사벨 대 포르첼 부인입니다. 1805년에 제작한 작품이고, 자, 이게 스페인의 전통 패션이거든요. 만틸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야 시대 때의 여인들 초상화 보면 알바 부인 초상도 그렇고 그 정교한 레이스 숄 머리 장식과 함께 만틸라 이런 패션을 많이 합니다. 축제 때나 행사 때, 그리고 그 성당 갈 때 많이 착용했던 여인들 유행했던 패션이었습니다. 프라도 미술관 다녀오시고 고야 그림 많이 보신 분들 이 그림 처음 보시면 놀라실 것 같아요. 이게 고야 그림이라고? 제가 그랬거든요. 고야 스타일이 아닌데? 왜냐면 고야의 이 시기 때 프라도 미술관의 많은 작품들 보면 고야의 특징이 바로 드러납니다. 터치도 그렇고 뭔가 뭉개는 특유의 터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약간의 뭔가 디테일하게 진하게 그린 건 있지만 뭉개는 터치가 없어요. 그리고 외곽이 너무 또렷합니다. 이 비슷한 시기에 그렸던 카를로스 4세의 가족들 단체 초상화를 보시면 스타일이 좀 많이 차이가 나요.
다른 인물화도 그렇고. 그러니까 만화 캐릭터 같다는 느낌도 들죠. 물론 이분이 실제 이렇게 생겨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이거는 고야 스타일이 너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저만 보자마자 의문을 가진 게 아니라 최근에 이 작품이 고야의 진짜 진품인지 의문이 좀 제기된대요. 그래서 이 그림 감상할 때 또 다른 포인트, 중요한 그림, 고야의 그림이라고 보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고야 그림 많이 보신 분들 이거 진품인지 아닌지 솔직한 의견 부탁드려요. 저는 좀 의심 갑니다. 다양한 의견 직관하시면 부탁드릴게요. 자, 이번에 풍경화 명작이 너무 많이 왔습니다. 허세미술관 책에 나오는 화가들 이번에 진짜 많이 나옵니다. 베네치아의 풍경화 거장, 베투타 화가의 대표적인 인물 카날레토입니다. 카날레토. 자, 베네치아의 칸나렌조 입구 이 실제 지역을 그렸거든요. 베투타는 이탈리아 말로 전망이에요. 딴 게 아니라 복수형으로 베투테. 그러니까 전망 그리는 화가입니다, 일단은. 그런데 보통 도시 풍경이나 다른 자연 풍경도 이제 크게는 포함합니다. 아주 세밀하고 크게 그리는 화가들을 베투타 화가라고 불러요. 근데 그 시기가 그랜드 투어 열풍이 있었을 때거든요. 뭐냐면 유럽의 이탈리아 외에 다른 나라 귀족, 특히 영국 귀족들, 부르주아들, 자녀들을 아주 비싼 여행을 보내줍니다. 이탈리아 고전주의 여행. 가정부와 학자들도 같이 딸려서 보내요. 그래서 지역마다 설명을 다 해줍니다. 고전주의 교육을 시켜주는 거죠. 로마, 폼페이오 유적지, 성베드로 성당도 그렇고 베네치아의 성당들, 북악 작품들, 우피치 미술관 이런 데 가면서 고전주의 여행을 했던 겁니다. 근데 갔다 왔으면 귀족들끼리 잘난 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 이번에 이탈리아 베네치아 갔다 왔는데 야 그림 봐. 갔다 왔을 때 여기 간 거야. 저기 예를 들어서 베네치아 카나렌조 갔는데 이 오른쪽 건물 봐 되게 신기하게 생겼지. 그리고 왼쪽에 성당이 있었는데 이렇게 생겼다. 이런 걸 자랑해야 되죠. 그럼 화가들이 똑같이 그려줘야겠죠. 이전 시대 때는요 풍경이 주로 배경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풍경을 위한 풍경이 플랑드르에서부터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탈리아에서는 이 시기는 로코코 시대이긴 합니다. 근데 그랜드 열풍과 더불어서 풍경화에서는 이런 화가가 유행하게 되는 거죠. 이런 화가들을 베투타 화가라고 합니다. 그랜드 투어가 열풍이었을 때 이 그랜드 투어가 근대 투어의 시초가 됩니다. 그리고 이 다리가 산탄데르 다리라고 해서 별명이 오벨리스크 다리였대요. 근데 이 다리 건너 위에 이쪽이 엄청 서민가거든요. 여기가 바로 게토 지역입니다. 유대인 차별구역. 밖으로 못 나와 니네 다른 일 할 수 없어. 지역적 차별을 줬던. 스페인에도 이런 비슷한 구역이 좀 있었고요. 이탈리아에서도 있었죠. 자, 이 베네치아 이쪽이 관광지라면 이쪽은 노동자 지구였대요. 산 피에트로 인 카스텔로 이 지역입니다. 산 피에트로 이 성당 이전에는 대성당이었다고 합니다. 하나 허세팁 어떤 그림 좋아해 했을 때 저는 풍경화 좋아해요. 그럼 대다수가 인상주의 좋아한단 말이에요. 모네, 피사로 억지 취향은 가질 필요 없지만 까날레토 좋아한다고 하면 사람이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그림 좀 아는구나 이 티를 낼 수 있는 화가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 팁도 가르쳐 드립니다. 풍경화 언급했을 때 까날레토 한마디 하시면 사람이 격이 달라 보입니다. 상대방이 못 알아들어요? 그걸 즐기세요. 자, 아무튼 이 노동자들의 일상을 그려준 거예요. 그렇다면 카날레토는 인상주의, 사실주의적인 성향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대에 들어서 실제 시대 생활상을 그리기 시작하잖아요. 이미 카날레토가 서민지구를 그렸네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역 관련해서 베네치아와 산 피에트로 이 지역을 왔다 갔다 하는 이 서민들의 일상을 그린 거죠. 풍경화하면 계보가 있거든요. 근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영국의 터너에게도 영향을 줬던 풍경화의 근본 카날레토보다 솔직히 더 유명합니다. 자, 클로드 로랭이 노을의 화가, 역광빛을 진짜 환상적으로 구사했던 화가입니다. 현실보다 더 그림 같은 판타지를 너무 잘 그리는 그런 화가, 그런 픽처레스크의 원조, 진짜 여기는 그림 속으로 들어가고 싶다, 현실 도피하고 싶은 생각까지 만드는 그런 화가, 그 연출력이 진짜 천재적인 화가인 거죠. 이런 연출은 이제는 AI가 더 잘하죠. 안타깝게도 사람이 이런 풍경화 그렸을 때 최고의 테크니션이 바로 이 클로드 로랭이었다라는 거죠. 이분은 로마에서 주로 활동했습니다. 제목이 성 우르술라가 승선한 해양이잖아요. 자, 이 외경입니다. 황금전설에 따르면 우르술라 성녀가 10,000명이 넘는 이 하인들과 함께 로마로 성지 순례를 떠났대요. 그 장면을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성지순례를 가는 장면, 이 하인들이 따르는 거죠. 근데 이 화살을 들고 있네요. 그러니까 실제 화살을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 도상입니다. 이 성녀 포함해서 이 하인들이 당시 4세기부터 유럽을 정복했던 훈족, 유목민족의 침략 때문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 훈족의 지도자로부터 결혼을 강요받았어요. 우르술라 성녀가. 근데 이 카톨릭 성녀다 보니까 그걸 거부했거든요. 그래서 화살령에 처하면서 순교했다는 그 전설. 화살을 들고 다니는 겁니다. 나머지는 디테일을 그걸 관찰하는 재미가 있어요. 와, 이 빛을 어떻게 이렇게 그릴까? 근데 이렇게 그린 것은 이 화가가 평소에 관찰을 정말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 보고도 이렇게 그렸다는 겁니다. 왜 안 보고 그렸냐 하면 이때 튜브 물감이 없었던 시대예요. 즉 채색을 하려면 실내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보고도 이렇게 채색을 할 수 있는 경지에 올라야 이렇게 그린 겁니다. 여러분, 스케치는 습작은 바깥에서 할지라도 까날레토도 마찬가지예요. 습작만 바깥에서 하고 실내에서 다 그립니다. 안 보고도.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옛날 화가들. 나쁘게 말하면 약간 가식이죠. 판타지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러다가 인상주의 때 진짜처럼 보이는 이유가 진짜 바깥에서 순간을 포착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와 반대되는 스타일이 바로 클로드 로랭입니다. 그리고 이제 디테일이 있는데 당시 후원자가 바르베리니 추기경이거든요. 교황의 조카였습니다. 바르베리니 이 가문이 권력이 막강했습니다. 그걸 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추기경의 거주지였거든요, 여기가. 그 궁전과 매우 흡사하다고 합니다. 그런 디테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로마에서 주로 활동했으니까 이 건축은 몬토리오의 산 피에트로 성당을 모티브로 그렸다고 해요. 둥근 모양의 이 건물. 그래서 이런 거를 관찰하시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트래퍼드의 재분소라는 작품이고 영국의 풍경화의 달인 그 거장 투톱 중에 한 분이죠. 존 컨스터블. 이 화가 그림을 보시면요, 어디를 유심히 보셔야 하냐면 구름입니다. 구름. 이 구름 묘사를 너무 잘했던 별명의 구름의 화가예요. 이거를 좀 유심히 보시면 좋고요. 이 화가는 터너와 비교가 많이 되거든요. 관찰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이 나무, 변하지 않는 강, 풍경, 이런 거를 아주 섬세하게 관찰해서 그리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리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주로 시골을 많이 그리죠. 목가적인 풍경. 까날레토처럼 도시 풍경을 그리는 그런 화가들과는 좀 다른 거죠. 그리고 뭔가 평화로운 목가적인 일상, 아이들이 낚시하고 배 타고 노는 이런 평화로운 모습을 잘 포착하는 화가입니다. 여기까지 끊을게요. 제일 중요한 작품 아직 설명 안 했습니다. 제가 다음 방송 어차피 또 해야 되거든요. 제일 중요한 작품도 섞어서 할 테니까 끝까지 방송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허세미술관의 관장 이한이었습니다. 아스타 루에고 부에나스 노체스. 여러분 굿밤 되세요.